이번 책은 환락의 집 2권입니다. 옮긴이는 전승희입니다. 지중해로 오는 유람선을 타고 릴리는 유럽으로 왔고, 이곳 사교계에서 만나는 몇몇 사람들의 호의적인 환대를 받습니다. 도사와 버싯 부부는 파국 직전의 부부인데, 유람선이라는 이 좁고 친밀한 공간에서 그 사이에 끼게 된 이 젊은 여자 릴리. 이 릴리는 평소 도싯을 버사의 지휘 아래 사교상의 범위 내에서 잘 대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계속적인 의심, 음모 비슷한 모드가 깔려 있습니다. 도싯이 릴리와 결혼할 가능성이 그 아내에 의해 잔인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버사는 불장난을 할 때 무모할 만큼이나 스스로를 위한 싸움에 임해서 주저가 없는 사람인데요. 한편 또 셀드는 이곳에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릴리의 소식을 들었고, 그녀를 만날지 고민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셀드는 이곳에서 릴리를 계속 관찰하며 그녀가 이제는 독보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천한 환멸의 순간이 아닌 바로 지금 냉정하게 그녀의 뛰어남을 알아본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그가 그녀로부터 진정으로 분리된 순간임을 알게 되죠. 계속 버사의 불장난이 계속되면서 버사가 릴리를 요트에서 쫓아냈다고 보면 되는데요. 바로 이 순간 셀든이 릴리를 마차로 데려다 주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릴리가 적의 소나기에서 끔찍하게 놀아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도 또한 그 순간에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속담이 셀드는 순간도 자신의 이성을 집요하게 건드림을 알죠. 자, 릴리는 음울한 위험을 보이며 왕권을 박탈당해 묵묵히 망명을 떠나는 공주처럼 셀든의 충고를 따라 사촌 스테프니 부부의 호텔로 자신을 스스로 떠맡기게 됩니다. 자, 이때 릴리의 고모 페니스턴 부인이 갑작스레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친척들이 모두 모여 변호사의 유언을 듣기 위해 모두 모이는데요. 버사에게서 쫓겨났을 때 고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 집행이 있었던 것인데요. 릴리가 상속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이죠. 단지 $10,000,000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요, 마치 릴리가 역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두 피해서 친척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에 따라 이제 릴리는 페니스턴 고모 댁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사교계에서도요, 모든 패거리들이 릴리에게서 등을 돌리는데요. 여전히 버사 도시댁에는 큰 저택과 오페라 특별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녀와 사이좋게 지내야 편리하니까 심지어 트레너 부부나 로즈데일까지도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거티 페리시를 제외하면 릴리의 옆에는 아무도 없는 셈이 된 것이죠.
그 유산도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했고요. 그다음에 고모 집에서 이제 기거할 수 없게 된 릴리는 피셔 부인의 제안으로 이제 고모 부부 그 샘 고모의 집에 의탁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그때 급행열차에 어쩌다 모인 승객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교계에서 고모 부부의 무리들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자기들 삶의 편안한 방탕함 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그 자괴감과 고통을 느꼈으며 도덕적 권태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자존심의 그 고통을 느끼는 것과 거의 동시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부드럽게 사라지는 삶으로 슬쩍 미끄러져 들어가는 일에 그 교활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 피셔 부인의 중재로 그 고모 부부와 알래스카로 떠나는데요. 릴리는 이제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없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 대륙 횡단 여정으로부터 그 겉핥기식 그 사교성, 그 채울 수 없는 공허에 대해 더욱 의식을 하게 되면서요. 그 정처할 곳 없는 그 피셔 부인은 그 그녀에게 그 결혼 후보로 두 명을 타겟으로 하라고 알려주는데요. 로즈데일과 그 버사의 남편 조지 도시입니다. 로즈데일은 지금 영리하게 그 주판화를 튕기고 있고요. 사교계의 적대감이라는 이 두꺼운 벽을 뚫고 사교계 연주를 가진 아내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경멸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릴리는 이제 그가 자신과 결혼하도록 그 만들 수 있다면 하는 희망도 가져보죠. 그 릴리가 피곤한 이 환락의 집, 이 고모 부부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버릇없는 응석바지 아이의 손에 들린 값비싼 장난감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 버사의 공작은 이어지는데요. 버사의 조종 작업은 그 릴리에 대해 끔찍한 소리를 흘리는 것인데요. 그 사실 그 만약에 버사를 벌주고 싶다면요. 릴리가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도식과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그 피셔 부인이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버사의 남편은 릴리가 자신을 구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버사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그 피셔 부인은 제안합니다. 그 다른 사람은 로즈데일이죠. 그 부와 지위만이 버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로즈데일이었기 때문이죠. 로즈데일의 아내라면 자신의 적에게 취약하지 않은 전선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을 릴리도 알고 있는데요.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그 호젓한 협곡에 잠시 앉았을 때 그 릴리는 당신이 원하실 때 언제든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때 로즈데일은요. 만일 지금 당신과 결혼한다면 중요한 사람들과 척을 지게 된다는 것, 지난 몇 해 동안 공들여 작업한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버사 도시 부인의 그 편지를 이용해서 버사와 싸우는 대신 그녀가 당신을 지지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버사 도시의 우정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겠다. 자, 이렇게요. 그
로즈데일이 제안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그 버사 도시의 편지는 뭐냐면요. 그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그 버사 도시의 그 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일본에서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서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셀든의 집에서 청소하던 하녀가 그 버사가 보낸 그 더티한 편지 꾸러미들을 쓰레기통 속에서 긁어 모아 그거를 잘 붙여서 그걸 릴리에게 협박조로 팔았던 것이거든요. 그 청소하던 하녀는 릴리가 그 더티한 편지의 주인공인 줄 알고요. 그 돈을 뜯어낸 것인데 그걸 비밀리에 릴리가 얼결에 그 사놓은 편지였는데,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데 그 로즈데일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이용해서 버사를 겁주고, 그리고 당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때 내가 당신을 단단히 받쳐주겠다. 그건 내 몫이다.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버사 도시시 그 사교계에서의 신용은 그 난공불락의 은행 구좌에서 기초한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말해서 그 영향력이란 바로 돈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릴리는요, 자신도 놀랄 만큼 재빨리 경멸감을 느끼며 로즈데일의 제안을 거부해버립니다. 자, 다시 지쳐서 그 가난한 친구 거티의 아파트에 난간을 걸어오르며 릴리는 생각합니다. 영원히 돌아가는 거대한 사교계의 바퀴를 이렇게 목격하고 난 릴리에게는 거티의 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의 가파름과 협소함이, 그 계단이 인도하고 있는 비좁은 막다른 골목의 삶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오르도록 운명 지어진 보잘것없는 계단들. 얼마나 많은 수천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것인가. 자, 한편 유럽에서 귀국한 셀드는 그 고모 부부와 어울리고 그 다음에 알라스카로 갔다는 릴리의 소식을 듣고 릴리를 만나고 싶었던 그의 생각이 얼어붙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촌 거티가 릴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티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릴리가 머무는 호텔로 찾아갔는데 노마 해치 부인의 개인 비서 자격을 얻어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녀가 떠난 그 새 호텔의 주소를 받았지만 노여움에 찢어버리고 맙니다. 그 노마 해치 부인은 릴리보다 젊은 아름다운 뉴욕에 이제 막 온 그 부유한 귀부인인데요. 서부에서 최근에 이혼을 하고 온 그 귀부인입니다. 뉴욕 사교계에 있는 부류들은 서부에서 온 이 부인을 자신들보다 레벨이 좀 떨어진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인데요. 바트 양은, 이 릴리 바트는 이제 막 짝트기 시작한 사교 생활의 관리자 역할을 하며 그녀를 인도해 줘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근데 이곳에서 그 셀든의 방문을 받는데요. 사실 그녀는 그의 연락 두절을 지난 몇 달간 자신이 한 경험 중에서도 가장 비통한 것의 하나로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녀는 자존심의 표면 아래 깊숙하고 민감한 부분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셀든이 찾아와 해치 부인 댁에서 당장 나오라고 떼를 쓰듯이 말했지만 릴리는 즉석에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나 릴리는 노마 해치 부인의 이 활락의 세계에 환멸을 느끼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발로 걸어 나왔고 또다시 피셔 부인과 거티의 도움으로 모자 공방에 도제로 취직합니다.
자, 이제는 거티의 그 환대를 단호히 거절하고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내며 눈에 띄지 않게 오갈 수 있는 집의 복도 끝방에서 하숙을 시작하는데요. 릴리에게는 거티의 우정만이 지금처럼 더욱 힘들어지기만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터였지만 거티의 집에 갈 때 셀든을 만날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고 만일 지금 그를 만난다면 단지 고통스럽기만 한 그런 터였기 때문에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 릴리는 모자 공방에 적응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더로 더더욱 고통스러워하며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도 없을 만큼 그 자신의 지금의 처지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게 되었는데요. 약병을 건네며 점호는 한두 방울도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 작은 병 수면제 클로랄로부터 순간적이나마 완벽한 재생의 환상을 얻었고 그 덕분에 일과를 수행할 수 있는 기운을 얻습니다. 자, 그녀는 이제 완전 고립되어 고뇌할 때 로즈데일이 찾아와 그녀 자신과 버사 사이의 화해라는 유일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당장이라도 자신과 결혼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덧붙여 그들의 옷에 당신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곳으로 올려드리겠다고 선언하듯 말합니다. 그녀는 가만 생각합니다. 재판도 없이 자신을 심판하고 추방한 사교계의 질서에 자신이 빚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또 한 번도 변호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모든 죄에 대해 자신은 결백한데 되찾아질 권리들이 부당하게 빼앗긴 것이라고 설명해보면 또한 그 사교계의 이기적인 전제주의에 대항한 공정한 그 기회의 열망들 그리고 이 물질적인 필수품의 제약을 받고 도의심으로 인해 복잡해진다면 그것이 과연 자신의 잘못인가? 이런 생각으로 긴긴 불면의 밤을 보내고 날이 새고 하숙집을 나서지만 해고된 후 친구 거티를 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자, 이런 고민 끝에요. 그 버사를 잡을 수 있는 그 편지꾸러미를 릴리는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오후 늦게 버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셀든의 집을 지나치게 되는데 그때 릴리는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을 팔아서 그의 과거의 비밀을 발판으로 이익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수치심 때문에 피가 얼어붙은 것 같았죠. 그녀는 셀든을 먼저 찾아갑니다. 책으로 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셀든에게 그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전 아주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독립적인 존재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예요. 저는 제가 인생이라고 이해하던 거대한 기계의 나사 하나 혹은 톱니 하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계에서 떨어져 나온 뒤 제가 다른 곳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단 하나의 구멍에만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쓰레기 더미 속으로 던져지든가 둘 중 하나죠. 그런데 쓰레기 더미 속의 실상이 어떤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아니고요. 우리는 틀림없이 다시 만날 테니까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아시던 그 릴리 바트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해요. 그동안 내내 그녀를 간직해 왔어요. 그렇지만 난 이제 그녀와 작별해야 해요. 그래서 그녀를 이리로 당신께 데리고 왔어요. 여기다 놔두고 가겠어요.
제가 곧 나갈 때 그녀는 저와 함께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 릴리바트가 당신과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릴리는 자신이 가지고 간 편지를 그의 난로불 속에 던지고 그와 작별합니다. 누적된 피로감에 더 이상 걷지도 못할 것처럼 피곤한 몸으로 공원에 쓰러지듯 앉아서요. 이제 하숙방의 우울한 침묵과 클로랄 그 수면제병에 대한 생각, 이렇게 멍한 반작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한 젊은 여인이 릴리를 알아보는데요. 그녀는 릴리가 한때 그 트레너가 준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있던 시절 한 불쌍한 젊은 여자를 후원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젊은 여자 네티였습니다. 네티가 릴리를 근처의 자기 집으로 부축해오고 누추하지만 작은 거실에서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고 자신은 릴리의 후원 덕분에 요양소에서 살아 돌아와 결혼하게 된 그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네티의 집에서 그녀가 아기를 안겨주자 그 아기의 부드러운 무게가 자신을 신뢰하듯 자신의 가슴으로 안겨드는 것을 느끼며 온기와 재생에 대한 감각을 느끼며 흥분했고 마치 아기가 자기 속으로 들어와 자신의 일부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릴리는 아기를 자주 보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자신의 하숙집에 들어왔을 때 고모로부터 받은 유산 1만 달러 수표가 들어있는 편지를 받습니다. 10달 전에 그 1만 달러는 지독한 가난을 의미했지만 그 사이에 그녀의 가치 기준이 변해서 이제 그 글자에 획 하나하나에 새로운 부의 전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긴 생각들로 밤이 깊어지고 엄청난 피로에 사로잡히며 끝으로 수표를 봉투에 넣고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주소를 적고 트레너 앞으로 수표를 적고 봉투에 넣습니다. 이틀 밤이나 잠을 못 잔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잠이었고 이미 수면제 용량을 최대한 늘린 것은 오래전의 일이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휴식을 위하여 몇 방울 더 보태고 이제는 잠에 대한 육체적 욕구가 그녀 내부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유일한 감각이 되어버립니다. 약병을 마신 후 서서히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며 이상한 일이지만 네티의 아기가 자신의 팔에 안겨 있고 그 아기의 작은 머리가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것을 느끼며 릴리는 그 온기에 자신을 내맡기고 영원히 잠들고 맙니다. 네, 여기까지가 환락의 집 2권 리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